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깊이 파헤쳐볼 주제는 바로 전기차 배터리 충전 문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몇 년 전에 서울시에서 공공급속 충전기를 90%까지만 충전되도록 제한하려다가 정말 큰 논란 끝에 철회했던 일 기억하시나요? 기억나죠. 그때 주행거리 줄어드는데 왜 그러냐 이런 반발도 엄청났고. 맞아요. 과학적 근거가 있는 거냐는 갑론을박도 정말 뜨거웠습니다. 네, 결국에는 그 정책이 시행이 안 됐잖아요. 근데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의 저자인 박용성 교수는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요. 어떤 질문이죠? 과연 그 정책이 정말로 잘못된 것이었을까? 혹시 우리가 배터리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벌어진 해프닝은 아니었을까? 하고 말이죠.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오늘 저희는 박용성 교수의 분석을 통해서 당시 논란의 핵심이었던 100% 완전 충전이 배터리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과학적 근거를 아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야기를 듣고 나시면 지금 쓰고 계신 전기차나 스마트폰 충전 습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을 해보죠. 왜 배터리를 100%꽉 채우면 안 좋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걸까요? 그냥 가득 채워서 오래 쓰면 좋은 거 아닌가? 다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저도 그런데 박용성 교수는 이 문제를 배터리의 양쪽 전극, 그러니까 양극재와 음극재의 관점에서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네, 우선 충전이 다 끝난 상태, 그러니까 100% 상태의 음극재부터 한번 상상을 해보죠. 음극재요? 네, 충전이라는 게 리튬 이온이 양극재에서 빠져나와서 음극재로 이동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100% 충전 상태라는 건 이 음극재라는 집에 리튬 이온이라는 손님이 정말 발 디딜 틈도 없이 꽉 들어찬 상태인 거예요. 박용성 교수는 이 상태를 리튬 이온이 흑연 구줄에 달랑달랑 매달려 있는 아주 아슬아슬한 상태라고 표현합니다. 달랑달랑 매달려 있다. 비유가 아주 귀에 쏙 들어오네요. 그게 불안정하다는 의미인 거죠. 바로 그거예요. 너무 꽉 차 있으니까 에너지가 높은, 매우 불안정한 상태가 되는 거죠. 뭐랄까, 살짝만 건드려도 이온들이 우수수 떨어져 나올 준비가 된 상태랄까요? 이렇게 불안정하면 원치 않는 부수적인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쉽고, 이게 바로 배터리 성능을 서서히 갉아먹는 원인이 됩니다. 수명이 줄어드는 거죠. 알겠습니다. 음극재는 리튬 이온이 너무 많아서 문제다? 그럼 반대편, 리튬 이온이 모두 떠나버린 양극재는 괜찮은 건가요? 텅 비었으니까 오히려 더 안정적인 거 아닐까요? 박용성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사실은 양극재 쪽이 훨씬 더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요? 네, 이걸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양극재의 구조를 벌집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벌집이요. 네, 평소에는 벌집의 각 방에 리튬 이온이라는 꿀이 가득 차 있어서 구조가 단단하게 유지가 돼요. 그런데 100% 충전을 해버리면 이 꿀, 즉 리튬 이온이 전부 빠져나가서 음극재로 가버린 거잖아요. 꿀이 하나도 없는 텅 빈 벌집이 되는 거군요.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텅 비어버린 벌집은 구조적으로 매우 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상태가 되거든요. 박용성 교수는 바로 이 상태의 양극재가 구조적인 불안정성 때문에 쉽게 무너지면서 산소를 방출할 수 있다고 지적해요. 산소요. 그게 바로 화재. 네, 아시다시피 산소는 불이 붙는 걸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화재의 아주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잠시만요. 그럼 요즘 전기차에 많이 쓴다는 그 하이니켈 배터리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건가요? 주행거리 늘리려고 니켈 함량을 높인 배터리 말이에요? 정확합니다. 박용선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바로 그 지점이 핵심이에요. 하이니켈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높아서 더 긴 주행거리를 제공한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죠. 그렇죠.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니켈 함량이 높아질수록 구조적으로 더 불안정해져서 산소를 방출하는 온도가 점점 낮아지는 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하이니켈 배터리를 100%까지 충전해서 양극재를 텅 비게 만든다. 이건 가뜩이나 민감한 구조에 더 큰 스트레스를 가하는 셈이 되는 거죠. 화재의 위험성을 스스로 높이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게 박용선 교수의 경고입니다. 와, 이제야 전체 그림이 그려지네요.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해보면 100% 충전은 음극지에서는 리튬이온을 달랑달랑 매달린 불안정한 상태로 만들어서 배터리 수명을 갉아먹고 네. 양극재에서는 텅 빈 별집처럼 구조를 약하게 만들어서 화재의 불쏘시개가 될 수 있는 산소를 방출할 위험을 틔운다. 박용성 교수는 바로 이 두 가지 화학적 사실이 서울시의 90% 충전 제한 정책의 핵심적인 과학적 근거였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90%나 80%로 충전을 제한하는 건 음극재에 약간의 여유 공간을 남겨서
안정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양극재에도 약간의 리튬이온을 남겨둬서 벌집 구조가 무너지지 않게 뭐랄까 버팀목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아주 합리적인 관리 방법이라는 거죠. 박용성 교수가 설명하는 과학적 원리를 듣고 나니 정말 명쾌한데요. 근데 여기서 더 큰 궁금증이 생겨요. 이렇게 명확한 이유가 있었다면 당시 서울시 정책은 왜 그렇게 엄청난 반대에 부딪혀서 결국 좌초된 걸까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안전을 위한 정책인데 말이죠. 네. 박용성 교수는 그 이유를 한마디로 전문성의 부재에서 찾습니다. 전문성의 부재요? 네,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지점이 있어요. 이게 서울시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부족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아, 그게 아니고요. 네, 오히려 정책을 비판했던 일부 전문가나 제조사들이 배터리 소재의 화학적 특성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목소리를 냈다는 점을 지적하는 거죠. 아, 그게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보통은 정책을 추진하는 쪽에 전문성 부족을 탓하는데 박용성 교수는 오히려 반대편의 이해가 부족했다고 보는 거군요. 예를 들면 자동차 제조사 같은 곳들이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조사 입장에서 우리 차는 100% 충전해도 안전합니다. 저희가 만든 최첨단 배터리 관리 시스템 BMS가 다 알아서 제어해 줍니다. 라고 말하는 게 마케팅에 훨씬 유리하겠죠. 당연히 하죠. 안전을 위해 90%까지만 충전하세요라고 말하는 것보다요. 네. 하지만 박용성 교수의 관점에서 보면 그 주장은 뭔가 중요한 게 빠져 있는 거예요. BMS가 모든 걸 해결해 줄 수는 없다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BMS 정말 똑똑한 시스템이에요. 전압, 전류, 온도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면서 배터리가 위험한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하죠.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용성 교수가 강조하는 건 BMS는 어디까지나 관리자이지 창조주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BMS가 배터리 소재 자체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을 바꿀 수는 없거든요. 아, 100% 충전 상태에서 양극재와 음극재 다 구조적으로 불안정해지는 건 이건 근본적인 재료의 특성인데 소프트웨어인 BMS가 이걸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는 거죠. 비유를 들자면 의사가 환자에게 과로하면 쓰러질 수 있으니 8시간만 일하세요라고 조언하는데 환자 본인은 괜찮아요. 전 에너지 드링크 마시면서 버틸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 좀 비슷한 상황이군요. 아, 그거 아주 딱 맞는 비유예요. 에너지 드링크가 BMS 같은 거죠. 당장은 버틸 수 있겠지만 몸에 무리가 가는 건 막을 수 없는 것처럼요. 네. 박용성 교수는 바로 이 지점에서 서울시가 밀렸다고 분석을 해요. 정책 결정자들이 이런 깊이 있는 화학적 원리까지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지는 못하다 보니까 제조사에서 우리 BMS 기술이 얼마나 뛰어난데요? 하고 자신감 있게 나오면 거기에 제대로 반박하기가 어려웠을 거라는 거죠. 아, 왜 90%여야만 하는가라는 질문에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답변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정책의 동력이 떨어진 거군요. 네. 결국 과학적 진실보다는 당장의 편의 그리고 더 큰 목소리를 내는 주장이 이긴 셈이 된 겁니다. 그때 서울시가 하는 게 맞았다라고 나중에라도 이야기하게 될 거라는 박용성 교수의 말이 참 씁쓸하게 들리네요. 그렇죠.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과학적 원리보다 당장 눈앞의 주행거리 10%가 더 중요하게 여겨질 사회적인 분위기도 한몫했던 것 같고요. 네, 박용성 교수는 배터리 안전은 제조사가 완벽한 제품을 만드는 것만으로는 절대 달성될 수 없다고 강조해요. 사용자의 올바른 관리와 사회 시스템적인 뒷받침이 함께 가야 한다는 거죠. 서울시 정책은 바로 그 시스템적인 접근의 첫 시도였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런 박용성 교수의 주장이 단순히 이론적인 분석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 더 흥미롭습니다. 이미 우리 생활 속에서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들을 찾아볼 수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테슬라죠. 테슬라요? 네, 정말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박용성 교수에 따르면 전기차 업계의 선두주자인 테슬라는 차량의 기본 충전 설정 값을 80%로 맞춰서 출고를 해요. 아, 기본값이 80%라고요. 100%가 아니고요. 네, 사용자가 그냥 일상적으로 충전하면 80%에서 딱 멈추는 거예요. 만약에 사용자가 100%까지 충전하고 싶으면 직접 설정에 들어가서 충전 한도를 100%로 올려야만 합니다. 아, 일부러 바꿔야 하는군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설정을 바꾸면 화면에 메시지가 하나 뜬다고 해요. 장거리 여행을 위해 설정된 한도까지 충전합니다. 일상적인 사용을 위해서는 충전 한도를 80%로 유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와, 그건 정말 직접적이네요. 평소엔 80%만 쓰세요. 100%는 특별한 날에만 쓰는 겁니다. 라고 차가 직접 사용자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셈이잖아요. 맞습니다. 서울시가 정책으로 하려던 일을 테슬라는 사용자 경험,
그러니까 UX로 녹여낸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게 바로 박용성 교수가 말하는 업계를 선도하는 기업이 배터리의 화학적 원리를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는 거죠. 와, 더 가까운 예도 있어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주머니나 손에 있는 바로 그거,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이요? 설마 스마트폰에도 비슷한 기능이 있나요? 저는 매일 밤 100%될 때까지 꽂아두고 자는데요. 지금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아요. 박용성 교수는 강의 때마다 청중들에게 직접 스마트폰 설정을 열어보라고 하는데요. 네. 설정 메뉴에서 배터리 항목으로 들어가면 배터리 보호나 최적화된 배터리 충전 같은 이름의 기능이 있을 거예요. 아, 그걸 켜면 충전이 80%나 85% 정도에서 일단 멈춥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생활 패턴을 학습해서 기상시간 직전에 나머지 충전을 완료하죠. 100% 상태로 밤새 방치되는 시간을 최소화해서 배터리 수명을 늘리고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잠시만요. 제 폰을 한번 볼게요. 설정, 배터리. 진짜 있네요. 배터리 보호. 배터리 수명을 늘리기 위해 최대 충전량을 85%로 제한합니다. 세상에 이걸 2년 넘게 쓰면서도 전혀 몰랐어요. 그렇죠. 박용성 교수의 말이 맞네요. 이게 전기차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쓰는 모든 리튬이온 배터리에 적용되는 기본 원리였군요. 네. 교수님 본인도 집에서는 항상 이 기능을 켜서 80%까지만 충전하고 장거리 운전이나 중요한 외출 직전에만 잠깐 100%로 충전해서 나간다고 해요. 테슬라와 스마트폰, 이 두 가지 사례만 봐도 80%, 90% 충전이 이미 업계의 표준 권장사항, 즉 팩트 스탠다드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듣다 보면 한 가지 의문이 들어요. 화재 위험, 구조적 불안정성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면 결국 전기차는 위험한 물건이다 라는 결론으로 가게 되는 건 아닐까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박용성 교수의 진짜 의도는 뭘까요? 박용성 교수는 오히려 통계적으로 보면 전기차 화재가 내연기관차에 비해 결코 잦은 편이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그어요. 통계적으로는요? 네. 수많은 전기차 중에 불이 나는 경우는 정말 극소수라는 거죠. 다만 한번 발생하면 불 끄기가 너무 어렵고 워낙 큰 이슈가 되니까 더 위험하게 느껴질 뿐이에요. 그가 정말로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는 완벽한 배터리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인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완벽한 배터리는 없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전기차 한 대에 들어가는 배터리 셀의 개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박용성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원통형 배터리를 쓰는 차에는 약 7,000개, 파우치형 배터리는 약 300개의 셀이 들어가요. 7,000개요? 와, 그렇게 많이요? 네. 그리고 화재는 그 수천 개의 셀 중에서 단 하나, 정말 단 하나의 불량셀에서 시작돼서 옆으로 번지는 열폭주 현상 때문에 발생해요. 7,000개 중에 단 하나만 문제가 생겨도 큰일로 번질 수 있다니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그렇죠. 전 세계에 보급된 수백만 대의 전기차, 그 안에 들어있는 수억, 수십억 개의 셀 중에서 불량셀이 단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보장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건 제조사의 기술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대량 생산 공정의 통계적인 한계에 가깝다는 게 박용성 교수의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완벽한 제품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우리는 뭘 해야 하는 거죠? 결국 위험을 감수하고 타라는 말인가요? 아니요. 바로 그래서 관리가 핵심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관리요? 네. 완벽한 제품을 기대하기보다 잠재적인 위험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할 것인가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박용성 교수가 제시하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사용자 레벨의 관리 방법이 바로 과충전하지 않는 습관, 즉 평소 충전율을 80에서 90% 수준으로 유지하는 거예요. 모든 논의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네요. 80, 90% 충전이 중요한 이유가 단지 배터리 수명 때문만이 아니라 제조 공정상 존재할 수밖에 없는 아주 작은 불량의 가능성마저 억제해주는 가장 현실적인 안전장치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모든 셀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전반적으로 낮춰줌으로써 혹시 모를 약한 고리, 그 불량셀 하나가 문제를 일으킬 확률 자체를 줄여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제조의 한계를 보완하는 가장 현실적인 안전대책이라는 것이 박용성 교수의 최종 결론입니다. 오늘 박용성 교수의 분석을 따라가 보니 몇 년 전 스쳐 지나갔던 서울시의 90% 충전 제한 정책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네요.
그렇죠. 단순한 귤제가 아니라 깊은 과학적 고민이 담긴 합리적인 정책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복잡한 기술이 정책과 만날 때 표면적인 편의성 논쟁을 넘어서 그 본질을 꿰뚫어보는 과학적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 논의는 우리에게 아주 실용적인 교훈을 주죠. 내 전기차, 내 스마트폰의 안전과 수명을 위해서 일상적인 충전은 80, 90%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는 명확한 답을 얻었으니까요. 네. 이미 테슬라나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조용히 그 길을 안내하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충전 습관에 작은 하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왔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우리 사회는 눈앞의 편의나 특정 집단의 마케팅 논리가 아니라 조금 불편하더라도 과학적 사실에 기반해서 장기적인 안전을 선택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오늘 깊이 파헤쳐본 이 주제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데 작은 실마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